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흥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6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인 1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대율, 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합니다. 2018년에는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폐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둔화됐지만 가계소비와 설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 만으로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집계 결과 시장 참가자들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은 FOMC 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37%에서 46%로 상승했고 로이터 역시 34%에서 43%로 오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이 2008년 이후 고수해온 제로금리 정책을 탈피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안전자산을 쫓아 대거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을 비롯해 주식과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15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월 증가액 7조 7천억 원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습니다.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 9천억 원 늘어난 457조 3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보다는 0.06%포인트, 작년 같은 달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8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김장철 배추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을 배추와 무의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2,0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6.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생산량이 늘어 추락이 가을 배추값이 내려갔던 것이 재배 면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0.6%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도매 상품 1kg을 기준으로 24.1%나 폭락했었습니다. 시도별 재배 면적을 보면 전남이 3,000헥타르 이상으로 가장 넓었고 전북, 경북, 충남, 충북 등이 1,000헥타르 중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5개 시도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전체의 72.3%에 해당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일컫는데요. 이들 업소의 원가 절감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 전국연합회와 애니모비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 미용실 등 전국 17개 시도 6,500여 개 업소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선발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될 경우 상하수도세 감면 등 정부가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은 이름 그대로 착한 가격을 지키고 있다 보니 식자재 값이 오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업체 애니모비와 착한 가격 전국연합회가 손잡고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식자재 값이 떨어져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구매를 통해서 회원업소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수량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식자재 값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30% 많게는 작게는 20% 이상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기존 식당들은 식자재 업체에 직접 전화해 주문을 하다 보니 공동구매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니모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 업주들이 보다 쉽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핸드폰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끔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들의 브랜드 이미지 통합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으로 보통 이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게들 같은 경우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공동 구매를 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도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착한 가격 업소가 지향하는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공동구매 사이트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데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동안 11조 3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삼성전자 상장 이후 최대 규모로 달러화로 환산 시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와 주주 가치를 모두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1조 원의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한 배경은 삼성전자 주가가 회사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1차분으로 내일부터 3개월간 보통주 22만 3만 주와 우선주 124만 주 등 4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사들인 주식은 전량 소각해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 통상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오르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높아져 주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발생하는 이익 잉여금의 30%에서 5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주 환원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매년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주주 배당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던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예상을 상회했다는 반응이 많아요. 매입 규모가 11.3조 원이라서 규모가 10조가 넘을 줄 몰랐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했는데 그 2.5조밖에 안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전격적인 결정이 주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경영 원칙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주 친화 정책 발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과감한 결단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발표와 3분기 호실적이라는 격포제에 장중 4%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호실적 발표와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을 밝혀 주가가 크게 화답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분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매출 51조 6,800억 원, 영업이익 7조 3,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잠정 실적을 상회하는 수치로 매출은 전분기보다 6.48%, 전년 동기 대비 8.9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7.18% 증가했고 특히 지난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던 시점과 비교하면 무려 82.08%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7조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같은 깜짝 실적은 주요 통화 대비 지속된 원화 약세로 1조 원 가까운 환율 효과덕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 반도체 부문이랑 모바일 부문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각 부문별로 실적이 어땠는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반도체가 실적 호조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먼저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3, 4분기 수익성 방어에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품 산업인 DS 부문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는데요. DS 부문이 영업이익이 4조 6,500억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2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스마트폰 등 무선 사업을 총괄하는 IM 부문은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갤럭시 S6 시리즈 출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을 책임지는 IT와 모바일 부문은 전체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에 그치며 이번에도 3조 원 선에서 크게 미달했는데요. 이는 갤럭시 노트 5 등 신모델을 출시하며 전분기 대비 판매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갤럭시 S6 가격 조정과 중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었지만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수요가 정체돼 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도체가 3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4분기에도 이 3분기의 호실적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따르면 부품 사업 둔화와 환율 영향 축소 때문인데요. 부분별로는 서버와 모바일 수요는 견조하고 IM 부문은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 속에 꾸준한 실적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3분기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5와 S6 엣지 플러스의 시장 반응이 좋고 특히 4분기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3분기보다 성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CE 부분은 연말 성수기 TV 수요에 적극 대응해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설 투자 관련한 자금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이 시설 투자에 있어서 6조 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도체 사업의 경우에는 3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가 1조 4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된 투자액은 19조 2천억 원으로 연간 투자 계획의 72%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에 시설 투자비로 27조 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돼 작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15조 수준으로 이 중 메모리와 시스템 LSI가 각각 8대 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는 5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비교해 V낸드 등 첨단 기술 리더십 강화와 LCD 생산 라인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보도했지만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1조 3천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에는 추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입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 소각은 삼성전자 주가가 회사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배당 성향 등 주주 친화 정책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삼성이 주주 가치 재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이사회는 1회차 자사주 매입 규모를 4조 2천억 원으로 결의하고 10월 30일부터 3개월간 보통주 223만 주와 우선주 124만 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네, 올 3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5세대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위해 IT업계 글로벌 강자들과 함께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20년에 5G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하고 5G 시범 서비스도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전송 속도인 19.1GBps를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2GB 고화질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현재 상용화 중인 LTE 대비 250배 빠른 속도입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이곳에서 개발될 기술들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미래형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진화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소형 승용차 엑셀을 미국으로 수출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이번 성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선택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9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소나타로 198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이달까지 총 249만 8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뒤이어 미국 시장 역대 판매 2위는 준중형 세단 엘란트라로 1991년부터 이달까지 총 248만 4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밖에 산타페가 124만여 대, 투싼이 46만여 대로 RV 차종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한국타이어의 부당 노동행위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동부가 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감장에서는 노동부가 한국타이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황 증거가 공개됐는데요.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면 서승화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 주 중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에 한국타이어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의원에 의해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 행위 정황이 폭로됐던 이달 초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놓치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한국타이어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관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룡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13명의 노동자들이 우호적, 관리대상, 비우호적 등 총 3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사업장 내 그룹별 근로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하고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2014년 한마음 행사 준비라 이름 붙여진 문건에도 사측에 동조하지 않은 조합원을 부적응 사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문건은 반장을 포함한 30명 단위의 명단을 작성하고 동그라미, 세모, X와 같은 표기로 사측에 대한 우호 정도를 분류해놨습니다. 또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팀장들에게 회사가 규정한 비우호적 후보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즉 한마음 행사라는 명칭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지칭하는 암호명으로 이 문서는 회사의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해 당선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와해라는 부당 노동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은 한마음 행사 관련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산재 사망자가 8명 발생해 당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39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국타이어의 노조 지배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3년 전 GS건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시한 애프터리빙제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에 애프터리빙으로 입주한 220세대 중 40%가 짐을 싼 것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공급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근 애프터리빙제로 입주한 세대가 대거 집을 비웠습니다. 애프터리빙제는 3년간 살아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분양 마케팅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메세나폴리스의 애프터리빙으로 입주한 세대는 총 220가구, 이 중 40%에 달하는 90가구가 이번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일부에선 애프터리빙제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주하던 입주민들과 달리 할인 혜택이라든지 각종 이자 지원이라든지 잔금 유예 등을 도입이 돼서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실패 논란에 GS건설도 빈집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49평형의 경우 13억에서 14억 원 후반대로 3.3제곱미터당 2,800만 원대입니다. 분양가의 20%만 가지고 등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남은 80% 중 45%는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는 3년간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35%는 GS건설에서 1.9% 이자 후불제로 지원합니다. 실제적으로 할인 받으시는 금액은 1억 1천에서 1억 4천 정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요 분양 소진되면 여기는 이 가격 밑으로는 거래는 안 될 거예요. 애프터리빙제 실패 논란은 입주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프터리빙제는 3년 거주 후 구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나가야 합니다. 또 애프터리빙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입주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동 호수에 따라 분양 금액의 3.5% 수준으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입니다. 관리비 인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입주 초기에 이루어졌던 서비스들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로 진행됐던 경비비도 부과돼 공용관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59평형의 경우 15만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거래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들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한 번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이체로 각종 수시 입출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800조 원에 달합니다.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 800조 원대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계좌이동제가 시행됩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16개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과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러나 금융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 기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오늘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 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던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 수가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더라도 지주회사 체제 밖에 평균 11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40개로 1년 전보다 8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30개로 오히려 1개가 줄었습니다. 롯데, 대림, 한솔그룹의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되고 두산, 한진, 대성그룹은 지주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2008년 13개에서 2013년 32개로 5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31개로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 계좌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10,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일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부터 커피, 아몬드와 같은 견과 종실류나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위주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국내 증권업계의 판도를 흔들 KDB 대우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인수전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그룹, 한국금융지주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후 늦게나 밤 한때 중서부 지방에 비가 온 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겉옷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